제가 10억이란 빚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마음이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는 거야. 그래서 택시를 타고 마포대교를 갔어. 밑에 한강을 내려다보는데 엄청 무서울 줄 알았는데 나 너무 잘 될 것 같은 거야. 나 너무 잘 돼가지고 이 한강에 요트를 띄워서 내 인생을 되게 멋지게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원장님이 흑수저이셨던 네네.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네네. 지금은 상위 1% 원장, 자산가로 불리시던데 네네. 오늘 그 이야기 계속 할 텐데 네네. 핵심만 자산가로 만들어주는 성공 비결 뭔가요? 딱 두 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20살 때 알았던 그 삶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되돌아보면 네. 두 가지. 한 가지는 무의식에 대한 암, 두 번째는 시간의 착각에서 벗어난 거. 그 네. 두 가지였어요. 결론적으로 미래를 알 수 있는 삶이 생겼고 내 내면을 풍요로 채웠다는 거. 그 두 가지가 결론적으로 가난해서 부자로 이제 퀀텀 점프를 하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던 거죠. 무의식과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이라는 게 무의식이라는 건데 그 마음이 결국 우리의 생각을 떠올리게 하고 그렇죠. 그 떠오른 생각이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세계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관계 맺은 세상이 그 말과 행동에 상응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내면이 어떤 풍요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어떤 생각이 그 풍요에 상응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면서 풍요로운 삶, 풍족한 삶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무의식에 대한 어떤 알미였고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어떤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시간의 착각. 시간의 착각이 뭐냐면 시간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 생각하잖아요. 흘러간다, fly 아니면 flow. 흘러가거나 날아간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미래, 현재, 과거로 펼쳐지는 거였어요. unroll이라는 말을 쓰는데 두루마리 휴지 펼쳐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은 위에서부터 미래에서부터 펼쳐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래에서 펼쳐진다는 것은 두루마리 휴지의 심지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심지에서부터 펼쳐지는 게 시간이고 그 말은 미래가 어떤 원인이 되었다는 거. 지금의 현재가 결과임을 알게 된 거. 아, 미래가 원인이고 현재가 결과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과거가 원인이고 미래가 결과인데 왜 그 다른 거죠? 착각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장 큰 대전제는 시간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고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건 지금 현재 수렴되어 있다는 건데 이제 그게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신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순간도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도 제가 말하는 순간 이미 과거가 돼버렸어. 지금 이 순간 지금 11시 한 몇 분 정도 됐는데 이 순간도 이미 과거가 돼버렸어. 결국 과거는 뭐가 만든다? 현재가 만들고 있어. 현재가 과거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가 만든다? 미래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원인이 되어서 현재를 만들고 현재가 또다시 원인이 되어서 과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펼쳐진다는 개념에 대한 어떤 쉬운 설명이에요. 네,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위에가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위에가.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어떤 그렇죠. 꿈이나 이걸 가지고 있느냐가 지금 내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인식이 지금 현재의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미래가 과거가 되고 미래가 인과의 씨앗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미래의 위대한 대단한 꿈과 직업이나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쉽게 말해서 미래라는 게 뭐다? 미래는 상상이라는 도구로 인식하는 이미지가 미래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상상이라는 것은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 미래라는 건 없어요. 미래는 없고 상상만 있어. 마찬가지로 과거도 없어. 과거도 없고 기억만 있어. 미래와 과거가 지금 현재 수렴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착각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사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생각이 있는 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과거로 펼쳐진다 했잖아요. 사실 더 큰 깨달음이 있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현재에 수렴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지금이 과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지금이 과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미래가 현재에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라는 게 착각에 빠져 있으면 영향력이라는 게 일방향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지금이 일어났고 지금의 일 때문에 미래에 뭔가 펼쳐지잖아요. 그게 영향력의 일방향이라는 건데 과거가 현재의 결과라는 걸 알게 되면 결국 미래가 원인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 이게 영향력이 아니라 인연관계라는 걸 알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된다. 그 말은 제가 어릴 때 20살 때 의사라는 어떤
어떤 상상을 하고 제가 학교를 그만둔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내가 어떤 미래의 어떤 의사라는 그 상상한 그 모습을 매일매일 상상하다 보면 그 상상이 기억으로 넘어가게 돼. 매일매일 상상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살겠지, 이런 집에 살겠지, 이런 가운을 입고 이런 수술을 하겠지, 이런 걸 계속해서 상상하다 보면 어제 했던 상상이 오늘로 연결되면 그 상상이 기억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 상상을 기억하게 되면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생기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말씀드린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라는 것은 미래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은 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 사가지고 이렇게 왔던 기억이 있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어떻게 왔는지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알 수 있는 알미 생겼다. 미래를 기억했다는 게 결론적으로 내가 가난해서 부자가 되는 큰 계기가 된 거죠. 말씀 지금까지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포항공대 기획과를 졸업하신 지금 공대 교수님 같지만 이분은 의사라는 거. 근데 말씀 내용 들어보면 시크릿이 생각나요. 그렇죠. 시크릿에 대한 거 생각과 거의 많은 것들이 공감하시는 건가 아니면 사실 시크릿을 좋게 보는 분도 있고 한국 독자분들이 또 비판하는 시선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크릿은 누가 썼냐면 론다 번이라는 작가가 썼어요. 그 작가가 원래 뭐 했던 분이냐면 TV의 PD 출신이야. 시청자가 뭐를 좋아하는지 잘 아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글을 쓰다 보니까 우리 독자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크릿의 가장 기본 원리가 뭐냐면 끌어당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미래를 끌어당긴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현실의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공식 같은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공식을 정말 좋아해. A라는 것을 공식에 넣으면 B가 나오니까. 근데 공식보다 중요한 것은 원리예요. 원리.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수학을 풀면 한 30점밖에 못 받아. 근데 원리를 통해서 수학을 풀면 한 90점 맞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시크릿이라는 그 공식을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끌어당기려면 뭔가를 보내야지만이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 우리가 뭔가를 보냈을 때 그걸 받는 게 시크릿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낸 것은 미래에 대한 인식을 보낸 거고 그 미래에 대한 인식을 보냈을 때 세상은 나에게 그런 미래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 자세한 이야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수저 출신으로 강남에서 성형외과 운영하시면서 이제 자산가가 되셨는데 사실 흑수저라는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 제가 유튜브 오래 하다 보니까 본인이 빛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딱 두 가지더라고요. 지금의 나를 좀 더 가장하거나 아니면 과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낮추는 거지. 흑수저가 아닌 사람들이 흑수저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절대 저희 아버지 택시기사 하셨거든요. 근데 절대 흑수저는 아니었거든요. 먹고 살았어요, 그래도. 근데 원장님 흑수저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길래 그 영상에서 어느 정도 가난하신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가난하면 본인이 가난한지를 모를 정도로 가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삶이 가난으로 물들어 있으면 가난한 줄 몰라. 우리가 가난의 개념을 알려면 그 상대적 개념인 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거기서 내가 가난한 걸 느끼는 그렇죠. 거지. 근데 제가 살았을 때는 제 주변 모든 게 가난했어요. 저도 가난했고 부모님도 가난했고 제 친구도 가난했고 친구의 친구 부모님도 다 가난했거든요. 제 삶이 모든 게 가난으로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줄 몰랐어. 그게 가난인 거야. 가난한 줄 모르는 그 삶이 가난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 같아. 그 가난에 대한 당연함이 있었는데 그 당연함 때문에 불행한 줄 몰랐던 것 같아. 오히려 그때는. 맞아요. 오히려 그러다가 엄마가 저보고 성당을 다니라 했는데 성당을 좀 다녔어요. 뭔가 어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근데 성당 갔는데 성당의 신자들이 너무나 부자인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 부자인 그분들 보면서 상대적 개념인 부를 알게 됐고 그때부터 내가 가난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실 요즘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난을 어떤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도구로 쓰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정말 가난을 겪어본 분들은 그 가난이 주는 그 잔인함을 알기 때문에 그 가난을 미덕과 어떤 겸손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잔인한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6살 땐 반지하에 사셨고 그 다음에 뭐 가난의 색깔은 회색이고 가난의 온도는 영하 18도다. 네, 맞아요. 표현들이 작가야. 가난의 색깔이 회색이라는. 맞아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기억할 때 가장 기억의 도구로 잘 쓰는 게 우리가 시각이거든요. 우리가 오감이 있잖아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시각적인 건데 저에게 시각적인 가난은 회색이었어요. 늘 트어져 있는 그 시멘트, 벽지가 트어지면 시멘트 가루가 떨어지잖아요. 맞아. 그게 회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집에 사셨다라는. 네. 그 회색의 어떤 색깔이 저에게 가난의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가난을 생각하면 항상 그 회색의 시멘트 색깔이 떠올랐고 그 회색이 나의 어떤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색깔이 없었기 때문에 회색이라는 걸 못 느꼈을 뿐이지 지금 생각하면 가난의 색깔은 회색이었던 것 같아요. 온도가 18도는 뭐예요? 그거는 우리 집에 그 화장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에 그 유리가 깨져가지고 겨울에 바람이 늘 들어왔어. 근데 거기에 이제 온도계가 있었는데 항상 영하 18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게 뭐 고장이 난 건지 뭐 이렇게 정말 18도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항상 그 우리가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에서 이제 세안을 하고 샤워를 하면 그런 잘 모르는데 늘 찬물로 이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게 되면 그 차가운 물이 주는 그 촉감이 있거든요. 그 촉감의 느낌이 온도계에 있던 영하 18도라는 그 숫자였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난은 시각과 촉각, 회색의 영하 18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회색에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참 잘 지어낸다 생각할 수 있죠. 네. 저는 진짜 너무 공감 가는 게 저는 뭐 그 정도 가난한 적은 없지만 저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이 겪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폐쇄병동 같은 거 심하면 이제 대학병 폐쇄병동 있잖아요. 거기도 가보고 저도 겪으니까 막 그랬어요? 천장을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딴 거에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근데 보통 천장이 흰색이잖아요. 맞아요. 그 폐쇄병동에도 뭔가 좀 약간 하얀색이 좀 많더라고요. 뭔가. 맞아. 좀 그래서 우울증이라면 저한테 뭔가 흰색 같은 느낌이 좀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회색이라는 게 저는 되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튜디오도 약간 회색. 제가 회색.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그랬던 원장님이, 자, 어쨌든 뭐 그런 부자분들,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가난이라는 격차를 느끼게 되긴 하지만, 네.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부자가 되고자 했던 계기는? 엄마랑 저랑 둘이서 살았는데, 정말 창고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네. 그 집이 너무 넓지가 않아가지고, 조그만 방에서 엄마랑 저랑 둘이서 잠을 잤는데, 작은 방에서 엄마랑 이렇게 안고 잤는데, 점점 제가 나이가 들고, 점점 키가 커지다 보니까 아침에 기지개를 켜잖아. 기지개를 켜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이 장롱과 문틈 사이에 끼이는 거예요. 아침에. 방이 진짜 너무 작아서.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에 문을 박고 이러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엄마 보고 엄마 집이 너무 좁다. 이 뭐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 것 같다. 너무 좁아서 못 살겠다라고 막 엄마한테 막 대든 적이 있었어.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엄마도 나이가 한 30대셨던 것 같은데 그때 엄마가 나한테 이제 그때 모습도 기억이 나는데 막 눈물을 참아가면서 그 아들 그거는 우리 집이 좁은 게 아니라 너가 너무 큰 사람이라서 그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알게 됐어. 너무 슬프다 이거. 나 되게 큰 사람이구나. 근데 정말 슬픈 이야기였는데 그때 저는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엄마가 항상 나한테 진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나 되게 큰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난 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서 내가 큰 사람이니까 앞으로 세상에 큰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각인을 시킨 거예요. 제 마음속에. 각인과 동시에 마음속으로는 네. 그 어머니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그런 현실도 깨달은 것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가난 속에서 나는 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엄마가 그때 그러는 거야. 성당을 가면 하영아 저렇게 많은 부자들이 있잖아. 저런 부자들은 자신의 돈을 항상 헌금을 내고 사회에 기부를 하고 구세군 냄비에 자신의 돈을 낸단다. 저런 것들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무이자 기본의 권리다.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왜냐? 너는 큰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는 기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 사회에 봉사를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기부 같은 걸 좀 하세요? 계속 하고 있죠. 저는 뭔가 세상에 베푸는 걸 좋아해요. 기부도 하고 제가 삶의 모토가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의 어떤 지혜, 진리를 나누고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행위, 어떤 기부나 봉사를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뭔가 베풀고 그다음에 세상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거,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짓고 아름다움을 나누는 거. 그게 진선미의 가치라는 건데 그런 진선미의 가치를 쌓아가면서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죄송한데 지금 엄마랑 둘이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아버지는? 엄마랑 아버지가 6살인가 그때 이혼하셨어요. 이혼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참 지금 생각하면 그 술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 아버지 배를 타셨는데 해외 원양 어선을 타고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한국에 한 반 정도 있고 뭐 반은 외국에 계셨는데 한국에 계실 때마다 그렇게 술을 드셨어. 그래서 아침마다 항상 뭐 술을 드시니까 뭐 이렇게 폭언도 하시고 뭐 그러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6살 때 저희 아버지랑 이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포항공대 기계과에 가셨어요? 네네 맞아요. 왜냐면 저희 학창 시절을 어머니께 좀 선물로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엄청 고생하면서 키웠던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능을 치고 엄마한테 엄마 나
전 정말 수학과 물리를 좋아해가지고 저는 물리학과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보고 나 엄마 정말 서울대 물리학과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이러니까 엄마가 아들 우리 집이 너를 서울에 보낼 만큼 집이 그렇게 여유롭지도 못하고 너의 학비라든지 너의 기숙사비라든지 생활비를 못 대주니까 차라리 그 당시에 이제 포항공대가 그때 이제 초창기 학교라 가지고 되게 지원 같은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이제 기숙사비도 거의 공짜고 학비도 거의 안 되니까 여기 가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포항공대 기획과를 들어갔죠. 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어머니께 저희 학창 시절을 저희 어떤 20대를 선물로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갔던 거죠. 물리학을 꿈꾸던 네. 20대 청년이 네. 근데 왜 갑자기 의사가 된 거예요? 의사, 이것도 참 웃긴 건데 여러분 그 세상이 운이고 삶은 우연이거든요. 저는 포항공대 들어가서 제일 처음 한 게 뭐냐면 연극반을 들어갔어요. 연극반. 왜? 공부하기 싫었거든. 제가 20살 때까지 그냥 학창시절 공부만 하며 살았기 때문에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연극을 했는데 그때 연극에서 맡았던 역할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3개월을 연극을 하면서 예. 그리고 실제 본인이 의사가 됐어. 맞아. 3개월을 연극을 하면서 늘 의사의 말을 하고 의사의 행위를 하고 의사의 가운을 입고 이렇게 연극을 하다 보니까 연극이 마친 이후에도 내 분위기가 의사인 것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의사로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 그 문득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재수를 하게 됐고 재수를 통해서 뭐 의과대학 들어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원장님이 좀 이제 정상은 아닌 삶을 생각 드는 게 이번에 출간하신 나는 나의 20살 가장 존중한다 책에서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의사 가운을 입고 공부하셨다고 그 맞아요. 문장이 갑자기 들어오게 이건 솔직히 제가 혼자 있었으니까 미친인가? 아니 이건 의료법 위반인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옛날에 재수를 하는데 3개월밖에 없었어. 왜냐면 여름방학 때 재수를 해가지고 3개월만 재수해서 여름방학 때 한 학기 마치고 끝내서 재수를 하는 바람에 약간 불안하잖아. 3개월밖에 없었고 그때 또 책이랑 뭐 이렇게 교과서랑 뭐 참고서 이런 걸 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공부할 교재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리고 돈도 없었어. 엄마 몰래 재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고시원에서 혼자 학생들 과외하면서 그 돈으로 재수를 했는데 뭔가 이 불안한 마음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어떤 나폴레온 힐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에 무의식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때 미래를 상상하면 그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진대. 그러면 어떻게 내가 미래를 좀 편안하게 상상할까라는 생각에 그럼 내가 의사가 되고 싶으니까 수술복을 좀 입고 공부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문득 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국제시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없는 게 없거든. 거기 가가지고 수술복을 제일 싼 걸 2개를 사가지고 여기 의사 이하영을 딱 이렇게 찍고 그 수술복을 입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수험생들이 물어보는 거야. 의사들. 그러면 맞다 그랬어. 맞다. 진료를 본 건 아니니까요. 아니, 맞다 그래서 어차피 될 걸 알았으니까. 어차피 될 거라는 알미 있었으니까 뭐 병원 다니세요 그러면 병원 다닌다 그러고 수학의 정석을 펼치고. 이제 시청자분들도 원장님이 정상은 아닌 케이스라는 거 아마 아실 텐데 근데 의대 학비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만에 부산대 의대를 가셨죠? 네네, 맞아요. 학비 어떻게 해결하셨죠? 부산대는 이제 국립대라 가지고 학비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고 제가 또 성적이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그래도 1등급 졸업을 해가지고 의과대학에서 1등급이면 좀 잘하는 거. 그래서 장학금 받고 공부를 해서 그 장학금 받은 거하고 그때도 과외를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그 2개로 이렇게 학비를 마련해서 공부를 마쳤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대 의대를 졸업한 거죠? 네, 맞아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남아서 진료를 본 거예요? 아니요, 졸업하고 서울에 삼성의료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뭐 당연히 있죠. 삼성의료원인데 그 당시 그 병원이 세워진 지 한 10년이 안 돼가지고 연봉이 가장 셌어. 그래서 나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연봉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삼성의료원에 가서 인턴 레지던트를 했죠. 그때 정말 돈 한 푼 없이 엄마 보고 그랬거든. 엄마 나 서울 갈란다. 그러니까 왜? 이러길래 서울 가야지 사람이 크게 성공할 것 같고 그리고 나 사실 서울만 쓰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서울을 갔죠. 그때 딱 12만 2천 원 들고. 삼성의료원이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연봉이 높았다는 맞아요. 높아서 어쨌든 그때 2002년이었죠.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서울에 상경했을 때 가진 돈이 이제 12만 2천 원. 네, 맞아요. 근데 그 12만 2천 원을 들고 딱 서울에 도착했을 때 아마 서울역에 도착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좀 어떤 기분이 어떤 들어요? 느낌이 왜냐면 내 있냐면 수중에 12만 2천 밖에 없잖아. 내 수중에 12만 2천 원이라는 그 돈하고 캐리어 하나 딱 들고 왔어요. 캐리어 안에는 그냥 속옷 몇 개 하고 청바지 하나 하고 패딩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KTX가 없었거든요. 그때 새마을호 타고 딱 왔는데
딱 내렸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근데 내리면 그 롯데리아 말해도 되나? 말해도 돼요. 있어. 롯데리아가 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롯데리아를 딱 봤는데 대리버거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대리버거 세트가 그때 2,900원인가 이랬는데 이걸 딱 먹으면 12만 2천 원에서 앞자리가 바뀌잖아. 11만. 그게 너무 싫은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못 먹고 너무 배고픈데 그때 병원 기숙사 가서 그때 라면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이제 전문의까지 이제 마치고 35세에 이제 병원을 개원하셨어요. 더군다나 빚도 10억 정도. 왜냐하면 그때 제가 페이닥터를 하고 있었어요. 월급 받는 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병원이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개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개업이었기 때문에 돈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집에서 저한테 서포트 해줄 돈은 당연히 없었고 그러면 저에게 돈을 융통해 주는 곳은 딱 세 군데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거기에 이제 빚을 다 내서 한 10억이라는 빚을 가지고 개업을 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갑작스럽게 그 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했잖아요. 그 문을 닫았다고 해서 내가 또 다른 곳에 페이닥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일반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항상 뭔가 사람이 변화를 일으켜야지만이 삶이 이제 성장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바에야 뭐 또다시 페이닥터 하는 것보다는 개업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그냥 떠올랐어요. 그 떠오른 생각을 그냥 따라간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많은 분들이 의사 중에서 개원하신 분보다 페이닥터로 지금 계속 삶을 사신 분도 훨씬 많을 거란 말이죠. 근데 개원을 하셔서 이제 더 잘 되셨던 건데 맞아요. 개원 후에 또 모두가 잘 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개원 후에 뭘 하셨길래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서울숲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에 살고 계시죠? 네. 뭘 했냐면 제가 개원을 하고 이제 10억이라는 빚을 가지고 있었을 때 마음이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는 거야. 10억이라는 빚이 딱 생겼을 때 인생에서 35살 때 10억이라는 빚이 생기면 두근거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택시를 타고 마포대교를 갔어. 여기 바로 앞에 있네. 네, 여기네. 그래서 이 두근거림의 실체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마포대교를 갔는데, 그때가 7월 31일 여름이었거든요. 그 마포대교를 가서 밑에 한강을 내려다보는데 엄청 무서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 너무 잘 될 것 같은 거야. 나 너무 잘 돼가지고 이 한강에 요트를 띄워서 내 인생을 되게 멋지게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근거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근거림에 심장의 두근거림에 긍정의 마음을 담으면 그게 설렘이고 부정의 마음을 담으면 그게 두려움인데 저는 이 두근거림이 설렘이었던 거예요. 그 설렘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설렘을 안고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이 꽤 훌륭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사람이 두려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게 펼쳐지는 건데 저는 개원을 하고 이 설렘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진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되게 꽤 훌륭하게 삶이 펼쳐진 것 같아요. 좀 더 뭐 구체적으로 뭔가 하신 건 혹시 없을까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의사분들 많이 만나 뵈기도 하고 저도 이제 진료를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의사분들 이제 병원은 특히 학교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울대면 항상 그 마크의 병원에 붙어 있잖아. 맞아요. 연세대 붙어 있잖아. 그 붙이는 이유 뭐야? 그만큼의 그 고객들이 환자들이 그걸 본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원장님 공부 너무 잘하셨지만 부산대가 뭐 서울대, 연세대 이런 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막 찾는 그런 건 아닐 수 있는데 또 원장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번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어떤 지식과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식과 경험을 어떤 지혜와 깨달음으로 바꿔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 지혜와 깨달음이 뭉뚱그려서 우리가 알미라 그러는데 그 알을 돈으로 전환하는 게 자본주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알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학벌이라든지 어떤 그런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차원인 거예요. 그 기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배경이라는 건데 그 배경을 통해서 물론 지식과 경험을 쌓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떤 인맥이라는 것도 세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지식과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경험을 내 몸에 체득을 해서 나의 지혜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와 깨달음이 많게 되면 나의 몸이 생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의 무의식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런 무의식적인 순간이 나의 어떤 그런 알미 되어서 수술을 할 때도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게 되면 결과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간판과 어떤 배경보다는 나의 실력과 나의 지혜 그런 것들이 어떤 고객들이 나를 찾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원장님 얼마나 많은 상담하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그러니까 말도 여러분 생각을 해서 말을 하게 되면 잘 못하게 돼. 근데 몸에 기록된
그 알을 말하게 되면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왜냐? 내 알미기 때문에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을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이 지금 엄청난 게 피부 좋으시잖아요. 지금 저보다 이제 6살, 네네. 1976년생. 나이까지 말하고. 6살 많으신데, 네네. 그럼 거의 이제 50대. 네. 아유, 가까운. 47이에요. 곧 있으면 내일 모레면 50대인데, 네, 맞아요. 네. 지금 거의 조금 더 일찍 보면 30대 후반. 아, 감사합니다. 아니, 40대 초 정도로 보이는데, 네. 이제 이 정도로 외모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원장님이면 또 약간 신뢰감이 가는 환자들의.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네. 두 가지 변화가 생겨요. 제일 중요한 변화가 이 앞볼의 볼륨감이 줄어들어. 이 앞볼, 여기 앞볼 여기 있잖아요. 앞볼의 볼륨감이 줄어들고 턱선이 무너져. 그래서 우리 동안의 조건이 뭐냐면 이 앞볼의 볼륨감과 갸름한 턱 라인이에요. 근데 턱선이 갸름해지게 되면 네. 나이가 엄청 젊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톡스 맞아야 돼요? 턱보톡스? 그래서 물론 병원 시술과 수술로도 이제 좋아질 수가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성형보다 중요한 거는 습관 성형이에요. 습관. 자신의 습관을 바꿔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우리의 얼굴 표정 습관이 좋아지게 되면 네. 표정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미소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표정이 좋아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미소가 생기게 되는데 네. 이 미소가 우리의 얼굴을 리프팅하는 힘이 있어요. 당겨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웃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업되는 거고 그 네. 리프팅되는 그 힘이 우리의 턱선을 갸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잘 웃으면 긍정의 감정이 생기는 것도 좋지만은 네. 얼굴이 동안처럼 바뀌는 거예요. 잘 웃는 게 그 습관이 내 얼굴의 노화를 맞아요. 느리게 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웃는다는 게 우리가 이 표정과 감정이 정확하게 1:1 매칭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웃게 되면 우리의 기분이 좋아져. 그러면 우리의 굿바이브가 생기게 되면 내면이 긍정으로 채색이 되면 그런 긍정으로 채색된 마음이 긍정의 현실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은 네. 두 번째는 많이 웃게 되면 우리의 얼굴이 젊어져.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꼭 추천하는 거. 한 2가지, 3가지. 두 가지? 정도만. 이거는 진짜, 사실 뭐 가면 엄청나게 뭐가 많잖아요. 네네. 저 2달에 한 번 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그중 많은 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 병원도 사실 돈을 버는 곳이니까 네네네. 꼭 필요한 것도 해준 것도 있지만 그 밖에 뭐 효과가 좀 많지 않은 데도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수십만 명이 볼 거니까. 야, 이게 진짜 사실 여러분 추천할 우리 만한 거. 피부라는 건 피부 아래 지방이 있고 지방 아래 근육이 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근육이 받쳐주는 피부가 좋아지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피부가 처지고 피부에 탄력이 떨어졌대 가지고 피부에 좋은 걸 아무리 해봤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얼굴의 근육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피부 관리보다 중요한 게 피부 속에 있는 근육 관리예요. 근육 관리. 예, 얼굴에 있는 근육 관리.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근육 관리를 하려면 적어도 얼굴 근육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 어떤 근육을 움직여야지만이 우리의 표정이 좋아지고 우리의 감정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지식이 딱 쌓은 다음에 그걸 자주 쓰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아이는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아이는. 아이는. 네. 아이는이란 말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의 미소가 생겨. 아이는 하고 한번 보세요. 아이는. 그러면 아이는.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는. 가장 자연스러운 미소가 아이는이라는 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아짜라는 순간 이 저작근에 힘이 풀려. 우리가 저작근에 힘을 주면 굉장히 긴장하거나 화가 났을 때 여기 꽉 깨물잖아요. 네. 그 힘이 풀리게 되면 적어도 긴장의 느낌이 줄어들어. 그게 아짜의 힘이고 이 자는 우리의 입꼬리에 올라가고 턱선, 턱끝이 뾰족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네. 우리가 개나리, 미나리 하면 입꼬리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입꼬리 올라가고 이 자가 턱끝을 뾰족하게 만들어. 네. 그러면 얼굴에 선이 살아요. 그리고 나중에 는자가 뭐냐면 우리의 미소 근육을 올려주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는을 하게 되면 저작근에 힘이 풀리고 입꼬리에 올라가고 우리의 특성이 살아나는 단어예요. 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는이라는 단어를 10번 말해요. 아이는 하면 나도 모르는 미소가 딱 거울에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루에 아이는 10번 해보세요. 그러면 피부과 성형외과 갈 필요가 없어져. 아무도 안 와도 괜찮나요? 네? 아무도 안 와도 뭐 오시면 고맙지만은 그래도